고려 건국하고 난 뒤 10세기까지는 호족하고 싸우는 게 왕권 강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었다면은 호족하고 싸우면서 대신 불러들인 게 이제 유학자였었단 말이에요. 유학자들이 파벌을 만든 게 문벌이에요. 그 문벌이 11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갖고 11세기 이후 왕들은 이제 문벌하고 싸우는 겁니다. 호족하고 싸울 땐 호족의 독자적인 행정, 재정, 군사 능력을 없애는 게 과제였었다면 유학자, 문벌하고 싸울 때는 관학 지능책으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국가 초기 때는 대외적인 적이 거란이 있었다면은 11세기 말부터 여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진이 위협을 합니다. 거란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만 못 이겼죠. 그러면서 둘이 송나라와 거란과 고려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갖고 아무도 서로 침범하지 못하는 팽팽한 균형이 이루어져 갖고 나름 안정기를 유지하게 돼요. 그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런 평화 시대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새로 등장한 친구들이 이제 그 만주의 마지막 부족인 여진입니다. 얘도 드디어 처음으로 국가라는 걸 세워요. 이제 걔가 세운 국가가 12세기 때 생기는데 12세기 때는 이제 여진이 골머리예요. 걔들 어떻게 하나 하는 게 주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관학지능책이요, 하나는 대여진 정책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 두 개를 가지고 풀어가는 게 11세기 12세기 일입니다. 주로 12세기 주제를 정해놓고 해야 될 공부의 그 범위를 정해놓고 하시면은 이게 좀 각이 잘 나와요. 암기가 되게 쉽게 됩니다. 그냥 단어 하나하나 집착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 버릇하세요. 문종 아들들이 순종이 있고 선종이 있고 선종 아들 헌종이 왕이 됐는데 헌종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삼촌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숙종입니다. 숙종은 조선의 세조랑 비슷해. 뭐 신라는 헌덕왕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왕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숙종 때 왕권 강화책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개혁 정신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얌전히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야. 뭔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벌 귀족을 약화시키는 관학지능책이 본격 나타나는 게 숙종 때부터 들어갑니다. 숙종 아들들이 그걸 계속 이어서 해요. 숙종 아들이 예종, 인종, 이걸 합쳐서 숙예인이라고 해요.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0세기 왕들 태해, 정광, 경성이 잘 나오고요.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12세기 왕 숙예인이 잘 나와요. 태해, 정광, 경성은 호족하고 싸우던 사람들, 숙예인은 문벌귀족하고 싸우던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숙종 봅시다. 숙종이 폈었던 국립학교 강화책, 관학지능책은 다른 말로 공교육 강화 정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곧 문벌귀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에요. 서적표라는 걸 만드는데 일종의 인쇄소이자 출판소입니다. 아니 뭐 겨우 저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이야 뭐 책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만 그때는 책 자체가 무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에 그 여러 가지 기자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자재의 종류도 뭐 과학기술 기자재도 있고 뭐 최첨단 기계들이 있잖아요. 뭐 전자TV든 전자칠판이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걸 잘 갖추는 게 사립학교야 뭐 덕망이라면 그때는 책이 많으면 돼요. 책이 많으면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책 구하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출판사에 발달했던 것도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국립출판소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야 국립학교는 서울대는 책 많아 임마. 니네 공부하려면 이쪽으로 와 라고 꼬신 겁니다. 그걸 서적포라고 합니다. 합치면 숙포라 그래. 숙포. 잘 기억해 주세요. 뭐의 시작이다? 공교육 강화 정책의 시작이다. 그걸 뭐로 시작했다고요? 국립출판소 만들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최저정비인데 아버지인 문종 때 최저정비 이어가는데 아예 남경으로 천도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의 천도는 풍수지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풍수지리가 김희재라는 사람의 건의로 천도시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서경천도시도도 풍수지리 영향을 받고요. 남경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요. 여진의 위협이 점점 강해져요. 여진이 부족을 막 통합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통합해 나가면서 얘들이 국경 근처까지 이르렀었어요. 그래서 자꾸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한번 우리 의사를 표시하겠는데? 여진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동화를 다 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역사랑 계속 같이 갑니다. 쟤들은. 그러니까 우리 밑에 복종하고 있었던 애들인데 고구려 발해 때 계속 그랬죠. 고려 때는 더 했었어요. 고려 때는 쟤들이 뭐라 했었냐면은 쟤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있죠.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시는 왕이라는 걸 넘어서 갖고 아예 부모의 나라를 했었단 말이에요. 부모의 나라. 우리도 흔히 그렇게 불렀었고요. 그게 기록에 너무 많아. 그냥 한두 개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이건 우리 역사 아니야. 쟤들은 우리 민족 아니야. 이렇게 배제시키는 관점이 맞을까?
이거는 이제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관점의 전환이. 중국은 지네 거 아니어도 그냥 워낙 걔네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야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우리 역사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계속 같이 왔어도 우리 민족 아니잖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 번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나라로 모시고 있었던 조그만 놈들이 힘이 세다고 행정력까지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히려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준다고 더 내려오지 마, 혼나 보내준다 했는데 세상에 진 거야. 진 겁니다. 이 여진을 잡겠다고 만든 게 별무반인데 이름인즉슨 뭐냐면은 별도로 만든 군대, 특공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군대가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드는데 15만이 되는 군대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기존 군대는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 군대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군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존 군대 외에 플러스 특공대라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군사 편제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숙중의 의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별무반은 소위 말하면은 전 인민의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인민의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굴 포함시키냐면요. 지금은 우리 기득권들은 뭐 국회의원 아들이나 재벌 아들들은 군대 안 가는 거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그냥 안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빠질 사람들은 다 빠지는데 여긴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문벌 규칙의 자제도 포함하고요. 되게 특이한 게 별무반은 크게 세 개의 군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세 개 위에 플러스 알파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세 개가 핵심입니다. 이게 신보군, 이건 보병, 신기군, 기병. 이게 여진한테 깨졌기 때문에 여진한테 깨진 이유를 쟤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에 졌습니다라고 윤관이 이제 이 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기병 중심의 군대를 만들자라고 만든 겁니다. 기병 중심의 군대를. 되게 특이한 게 들어가요. 항마군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십자군 그런 뜻이에요. 마귀를 억누르는 군대라는 건데 이게 승려 군대입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불교 세력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이 지금 통제하고 싶은 왕권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었었던 문벌귀족과 불교 세력을 다 포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여진에 대비한다는 명목이 있지만은 뭘 포함하고 있다?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당시의 행위는 웬만하면 다 정치적 행위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순수한 경제활동, 단순하게 순수한 사회활동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일견 뭐에 비할 수 있다? 고려 3대 왕인 정종이 했었던 관군 설치에 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무반은 여진의 위협에 대비해서 여진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은 왕권 강화책이기도 하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동생 의천이 문종 때부터 의천이 활동하는데 이때 드디어 잘 봐요. 막 한번 봐요. 막 의천 보니까 야 이랬는데 성공 못하면 이게 바보야 오히려. 의천의 직계 가족이 계속 왕을 몇 번 하고 있었냐면요. 아빠 문종, 선종, 순종, 조카인 헌종, 그리고 지금 자기 다시 형 숙종 5명의 직계 가족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뒷배경으로 뭔가 성과를 못 내면 그게 바보지. 그러니까 숙종 때 의천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숙종 때 드디어 불교를 통폐합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선종하고 교종도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른바 개천교라고 하는. 어우 왜 이렇게 어지러워 이렇게 난립돼 있어. 야 이제부터 파 없어. 다 하나로 만들어버려. 그걸 한 겁니다. 그렇게 만든 종단을 제3의 종단을 선종도 아니고 교종도 아닌 교선통합종단을 천태종이라고 부릅니다. 천태종. 지금 말하면은 천주교 개신교 외에 개천교라는 걸 만든 건데 여기서 누가 1등이 된다? 개천교가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2등 개신교 3등 천주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면. 그래서 종교도 완전 새로운 판을 짰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천태종. 그걸 위해서 만든 절을 국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뭘 만든 거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교성?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새로운 절을 만들었는데 국청사입니다. 이게 숙종대일이다. 워낙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천청이라고 돼요. 천청. 청천벽력이다. 나머지 종교인들한테는 청천벽력이죠. 누구 때? 숙종 때였었다. 숙종이 지금 개혁을 세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통합한 이상한 종단이 나왔다. 이게 1등 종단이 됐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의천이 자기 형인 선종 때 유학을 갔다 왔었는데 유학 갔다 오면서 이제 돌아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한테 건의를 합니다. 형,
나 유학 가봤더니 그 송나라 사람들은 돈 쓰던데 야 그거 되게 편하겠더라. 우리도 쓰자 합니다. 의천의 권위로만 된 건 아니죠. 숙종이 의사가 있는 겁니다. 당시 화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만 있냐면요. 제가 국가를 표현할 때는 흔히 삼각형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왕이고요. 관료 내지는 귀족이고요. 이게 백성인데 이 사람만 원해요. 이 사람만. 왜냐면은 화폐를 유통을 시키면은 국가의 통화량을 통해서 국가의 물류가 얼마만큼인지를 왕은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말하면 뭐 금융실명제 같은 거 생각하면 될까? 그래서 기득권들은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화폐 만드는 것을. 몰래 돈 쓰고 몰래 돈을 축적하는 걸 좋아하지 국가가 내 돈을 다 확인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싫어하지? 얘들은 어떨 것 같아요? 놀랍게도 얘들도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 그래서 매번 실패. 백성은 왜 싫어할까요? 교환 경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백성들한테 기본적으로 교환 경제가 발달하려면 잉여 산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잉여 산물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얘하고 얘들이지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야. 그나마 남는 게 있다면 겨우 그냥 물물 교환하면 되지 굳이 화폐로 바꿨다가 또 뭐 샀다가 이렇게 할 만큼 자주 교환을 하질 않아요. 너무 불편한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하다가 언제 가야지 백성들이 오픈마인드 마음을 열어주냐면요 조선 후기 때 가야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지? 백성들한테도 이제는 잉여 산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말이게? 농업기술이 엄청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때 농업기술이 엄청 발달하면서 저 삼각형 중에 맨 아래 칸인 백성들도 잉여 산물을 누리기 시작했다. 즉 서민들도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 때는. 그래서 분홍이 출현했다, 서민 지주가 출현했다 그런 말들은 다 조선 후기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의 잉여 산물이 생기니까 잉여 산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남는 거 버리나? 아니잖아요. 남는 건 거래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맨날 쌀을 맨날 지고 가야 돼. 맨날 지고 가서 고동 한 마리 사와야 돼. 너무 불편한 거야. 그때 국가가 화폐를 쓰라는데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있으면 괜찮겠네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농업이 발달해야지 상업이 발달하는 거고 상업이 발달해야지 화폐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 그 조건이 갖춰진다? 조선 후기 때. 그 전까지는 계속 실패했다고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도 싫어요, 귀족도 싫어요 라고 했다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성종 이후에 두 번째 화폐를 발행합니다. 의천 권위로 됐다. 유학 갔다 오면서 내가 써보니까 괜찮더라. 형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다라고 합니다. 주전도감, 이 도감이라는 것은 없었던 관청, 임시관청이라는 뜻이고요. 주전은 화폐전자, 화폐를 주주하는 임시관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 권원중보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화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화폐들을 잘 내요. 한능검 특히 잘 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야. 한능검은 이거 고려 화폐계, 조선 화폐계 그냥 그 정도로 물어봐요. 알려드릴게요. 의천이 있잖아요. 유학 갈 때 고려시대는 육로가 발달하지 않았고 이제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가는데 의천이 배 타고 가다가 많이 먹었던 음식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먹은 게 있거든. 뭘 많이 먹었다는 줄 아세요? 배 타고 가니까 해산물을 많이 먹었대요. 그중에 해삼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왔답니다. 해삼도 그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잡아서 먹었대. 배 타면서 손 쑥 집어넣고 잡아갖고 그냥 오동오동 씹어먹으면서 봤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해삼이라 활해삼을 먹으면서 갔대요. 활해삼. 그거 먹으면서 건너갔다는 거야. 활해삼. 자, 이거를 활구, 해동통보, 사만통보라고 합니다. 이게 의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숙종 때 만든 화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숙종 때 화폐라고 왕을 물어보지만요. 한능검은 그냥 고려 때 화폐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경제사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공부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합시다. 자, 이거 두 문자 하나만 따드릴게요. 숙종이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라는 걸 잘 기억해두세요. 조선의 세조랑 비슷하다. 그래서 광종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숙청을 많이 합니다. 숙청. 그래서 사람 많이 죽여. 벌써 죽였어? 별서 남 죽였어? 벌서 남주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벌써 죽였어? 별서 남주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무반, 서적포, 남경, 주전도감, 국청사, 별서 남주국 하시면 됩니다. 예종 한번 봅시다. 예종은 예라는 거 있죠. 예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일하다 죽었을 때 저런 이름을 붙여주냐면은
그 예라는 것은 예의예요.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한테 붙이는 건데 한편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중앙관서를 보면은 이호, 예병, 형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중에 이부가 문반인사 담당하는 거고 병부는 군대 일이나 무반인사 담당하는 거고 형부는 그 재판 담당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 중에 예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의례를 담당합니다. 예의를. 그리고 외교를 또 담당해요. 외교, 4대 외교라는 게 이것도 예의거든. 의례거든. 그리고 교육과 과거를 담당하는 게 이것도 의례에 들어갑니다. 의례. 그래서 예종이라는 것은 예의도 있지만은 학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학문을 잘 읽은 사람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학문 얘기하면 무슨 얘기로 갈 가능성이 클까요? 관악진흥책을 성공한 사람이다 하시면 된다고. 그때 관악진흥책에 관한 업적이 많이 나옵니다. 자, 누구 때? 이름이 예종이잖아. 예종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예종에. 성종이잖아. 성종에 쓰여 있는 거. 중앙지방군사교육제도 만들었다는 거. 아시겠죠? 관악진흥책이 꽤 성과를 낸다. 그래서 이때 제법 국립학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거 벤치마킹이에요. 최충이 성공했었던 게, 야,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 바로 알려줄게. 족짓게 교육할게. 야, 학교 다니지 마. 학원으로 와. 무조건 여기는 그냥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족짓게로 알려줄게. 대박 성공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그거 합니다. 야, 우리도 이제 교양 과목부터 시작하지 않을게. 시험에 나오는 거 전문 강좌 설치해줄게. 국립학교에 7제라는 전문 강좌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연고, 어진 선비를 위한 창구라는 건데 장학금을 만든 거예요. 장학금. 야, 이거 돈 많아. 니네 오면은 돈 많이 줄게. 공부 열심히 하면 돈 줄게. 돈으로 꼬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애들을 모으려면은 실제 취업을 시켜줄 거라는 것을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니네 그 공무원 시험 좀 봐라 하는데 채용 인원은 없어. 그럼 누가 보겠어요? 채용 인원이 있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 궁궐 옆에다가 국왕 측근기구를 만드는데 궁궐 안에다가 이게 청영각 보문각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보청기라고 하시면 돼. 왕 옆에서 잘 듣겠다고 만든 겁니다. 보청각, 보청기에. 자, 그리고요,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은 국자감을 반드시 며칠 이상 다녀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예종 때 관악진흥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봐요. 정도. 자, 그리고 윤관이 별무반 만든 건 숙종 때고요. 윤관이 별무반을 가지고 실제 싸운 건 예종 때입니다. 그 아들인 예종 때예요.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을 동원해서 여진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땅을 얻은 건지 잘 모르는데 천리장성,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학문도 일본 사람들이 학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를 처음 근대 한국사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950년대까지도 일본 사람이 만든 한국사 책을 가지고 공부했었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식민사관을 탈피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1950년대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해방 이후에 역사학계를 이끌었던 데가 서울대고요. 서울대 그 이병도 그 교수를 중심한 데서 그걸 이끌었었고, 1960년대 그 고대 그 강만교 선생님하고 그리고 연대 교수님 그 두 분이 60년대 그 식민사학을 벗겨내는 그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 활동들이 되게 이제 그 어처구니 없게 최근에 그 국정교과서 사태가 터지면서 국정교과서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 활동을 좌파 역사학이라고 이상한 매도를 해갖고 되게 이게 이슈가 한번 됐었던 것이고요. 다행히 그게 이제 실행이 안 돼갖고 좀 다행이긴 했는데, 역사학도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식민사학을 다 벗겨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꽤 노력하신 분들이 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제법 많이 그래도 성과를 냈었어요. 제법 많이. 그래서 현대 역사학도 그 나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칠 때 이놈의 새끼들은 이랬었어요. 한국하고 만주는 전혀 관련 없다라는 취지로 걔들은 이제 역사를 가르쳤었거든요. 야, 니네는 통일시라 경상도에 사는 조그만 놈들이지 니네한테 무슨 역사가 있어 임마. 이쪽은 니네랑 관련 없어. 이거를 내내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론이 정통사관이었었어요. 해방 이후까지도 계속 그게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남북국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일반화됐잖아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도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최근의 일이란 말이야. 자꾸 수업 중에 이게 좀 벗어나서 죄송한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해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근래도 그 국정교과서 사태 즈음에서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더만요. 그 언론에서. 남북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빨갱이다라는 말을 누군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밑도 끝도 없어갖고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발해를 얘기하면 빨갱이가 된다라는 그 논리 자체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저는 상관없는데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해서 적어도 말이 좀 통하는 상대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래버리면은 이게 말 자체를 진행을 못하, 설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싸움의 장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견해 차이가 없을 수는 없는데, 싸워도 좋아요. 극단적으로 싸워도 좋은데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싸움이. 그러면 참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은 되게 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 새끼들이 이랬었어요. 천리장성이라는 선이 있으니까 이 밑으로 내리지 못하고, 동북구성은 욕이야 임마 욕이. 니네 욕이 얻었던 거 말하는 거야. 애써 낮췄었단 말이에요. 최근까지도 이 설이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걸 벗겨냈는데, 이거 다음 설이 나온 게 뭐냐면요, 두만강을 전후한 지역 어딜 거라고 이제 보는 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자는 이게 성이라는 게 하나의 군 단위를 말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게 성이 규모가 클 때는 하나의 도 단위를 말하거든요. 고대 국가 때는 성 자체가 이게 지역 단위였었어요. 중세로 들어오면서 이제 군현제라는 게 완전 정착해갖고 성이란 이름 대신에 군현이란 이름이 정착하게 된 거고, 저희 하나의 지역 단위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쪽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개의 성이 담당하는 섹터가 넓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 9개 도나 군을 만들었다는 건데, 워낙 광활한 지역이라 면적 단위가 넓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꽤 넓은 지역을 차지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동북구성 지역을 보여주는 힌트 중에 하나가 공험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딘지를 지금 몰라갖고 이거를 지금 예측만 하는 겁니다. 게다가 강동육주와 다르게, 강동육주는 이 압록강 동쪽 6개라는 거거든. 강동육주는 명확하게 지도에 표시하지만 이건 잘 표시하지 못하는 게, 이거는 우리가 획득했지만요, 이건 1년 만에 돌려줘요.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들은 전쟁을 싫어하거든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여진애들이 동북구성 설치한 지역을 계속 쳐들어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그 예종하고 윤가는 이걸 우리 땅으로 만들려고 3인 정책까지 실시합니다. 이 남방의 주민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갖고 살게 하거든요. 근데 계속 와서 공격하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해되고 계속 재물 손괴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결국 저 땅을 1년 만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야, 어딘지를. 우리 땅이 아니게 됐던 겁니다. 만약에 이때 동북구성을 획득해서 만약에 국가의 경계가 이때 두만강이 되거나 두만강을 넘어섰다면 요 위에는 흑룡강이 있거든요. 흑룡강을 경계했다면 그럼 국경 개념이 많이 달라졌겠죠.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이 업적들을 두 문자를 간단히 따자면요, 예종이 지금 저 사람들 꼬시는 겁니다. 사립학교 하지 말고 국립학교 오라고. 뭘로 꼬셨냐면은 7가지 빛깔의 맛있는 과일 줄 테니까 이리 와 얘들아. 이 과일 이름이 칠량청과라고 해요. 칠량청과 줄 테니까, 맛있는 과일 줄 테니까 요리 와라. 칠량청과 맛있게 구성해놨으니까 이리 와 하면서 꼬셨는데, 좀 된 게 이름에 뭐 들어가는, 학문이라는 글자 들어가는 왕때 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제정세를 보자면은 이거 실수했어. 이거 돌려줬더니 여진애들이 기어이 부족을 통합해갖고 행정력을 갖춘 국가를 드디어 만듭니다. 무식했던, 옛날 말갈로 불렸었던, 한때 숙신으로 불렸었던 이놈들이, 고구려 밑에 발해 밑에 있었던, 고구려를 부모의 나라로 모시고 있었던 얘들이 국가를 만들면서 황제를 칭하기 시작합니다. 예종 때입니다. 자, 그리고 예종 아들 인종이 왕이 되는데, 인종도 관악칭책 이어서 합니다. 경사육학이라고 해갖고요, 경사는 그 서울에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국립대학을 6개 단과대학으로 나눴었어요. 그걸 이제 법제화한 겁니다. 그걸 경사육학을 정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학교를 더 넓혔어요. 지방의 한교를 넓혔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인종 때쯤부터 이 문벌 귀족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왕권이 크게 실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2차례의 굉장히 큰 반란이 나타나요. 이 반란을 계기로 왕 권한이, 왕의 위신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돼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바보 같아 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자, 문종 때부터 인주이씨 가문이 인천 집안 사람들이 잘 나가기 시작했었는데요. 숙종만 왕권 강화책을 피면서 숙종이 숙청하고 개혁정책을 피면서 숙종만 인주이씨 가문을 외척으로 안 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주이씨 가문이 외척이 됐는데 예종의 장인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종이 병환에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대신들 사이에서 후계 문제가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려는 생각보다 부자상속보다 형제상속이 되게 많았거든요. 형제로 이어지는 게 많았습니다. 그 예종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아직 로우틴이란 말이야. 하이틴도 아니고 너무 어리니까는 신하들은 내심 예종의 동생들 중에 찾고 있었어요. 후계자를. 근데 예종은 자기 아들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종의 의도를 잘 알아채 갖고 잽싸게 이 의사를 관철시킨 사람이 예종의 장인이었었던 이자겸이었단 말이에요. 덕분에 이자겸이 어린애를 왕으로 세우고 실권을 장악했단 말이죠. 이자겸이. 그래서 인종 초반에는 어리버리했었어요. 이자겸이 실권 장악하고 있었다고. 인종 4년 때까지, 죽을사 4년 때까지는 이자겸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자겸이 외할아버지인데 너무 실권을 가지고 왕도 무시하니까는 나중에 인종이 성인 되니까 18살 됐을 때, 낭낭 18세 됐을 때 이거 뭐야 도대체? 내가 왕이야? 아무리 할아버지지만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대들어요.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자겸 난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인종이 왕이 되면서 이자겸이 실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자겸, 겸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외척이면서 사실은 나라의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이다. 겸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자겸난이 벌어지는데요. 일반의 이와는 다르게 사실은 이자겸난을 시작한 사람은 인종이었었습니다. 인종이 궁궐문을 닫아 걸고요. 이자겸 세력들을 다 죽이라 했었어요. 근데 이자겸이 이때 누구랑 그 사돈을 맺고 있었냐면은, 야, 이게 고려시대 또 하나의 소드마스터인데요. 이 사람이 딱 그 사람이야. 10명의 자기 수하만 데리고 있잖아요. 성벽을 타고 올라가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고, 이게 들판에서 싸움을 하면은 적진이 막 몇천 명이 서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그 말 타고, 부하들아 말 타고 그냥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죽고 그냥 유유히 살아나오는 사람. 적진을 다 휘짓고 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만화야, 만화. 실화가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척준경이 윤관의 부하였었어요. 윤관이 동북성 정벌을 할 때 윤관이 적한테 포로로 잡혀갖고 되게 위험에 빠졌었거든. 그 윤관까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적진에 잡혀있는데 몇 명만 데리고 가고 그냥 데리고 나오고 막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윤관한테 되게 이쁨을 받고 윤관 덕분에 굉장히 큰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게 큰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외척의 사돈까지 된 겁니다. 이 사람도 엄청 성장한 거지.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겸과 척준경의 세력을 다 죽여라 했는데 척준경이 저 소식을 듣고, 척준경의 동생이 마침 궁궐 안에 있었는데 죽었어요. 요 새끼 봐라 하면서 척준경이 열받았고 군대 동원해갖고 오히려 궁궐을 에워싸고 궁궐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인종이 진 거야. 사실은 인종이 졌어요. 그럼 인종이 이제 항복을 합니다. 100개 들고 나와요. 100개 들고 나오는데 인종이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기 죽을지 모르니까 할아버지한테 왕을 넘길 테니까 할아버지가 왕하세요 그러는데 이자겸이 그거는 이제 거절합니다. 자기가 왕위까지 오르면은 자기한테 집중적인 공격이 행해질 것 같아 하고 그거는 거절하고 대신 인종을 자기 집으로 붙들고 와요. 왕을 자기 사가에다 두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합니다. 여기서 컨트롤하는데 이자겸의 사가에 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 상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자겸하고 척준경 사이에 틈이 벌어진 걸 인종이 봤어요. 그래서 인종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척준경을 설득을 합니다. 기왕에 있었던 일은 지나간 일이다. 이자겸 척준경의 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 궁궐 불타고 했었던 거. 그거는 지나간 일이다. 지금 공을 세우면 당신은 공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둘의 싸움을 부추깁니다. 사실은 이자겸과 척준경의 그 두 노비들 간의 싸움이 붙었었는데 이자겸 노비가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척준경이 궁궐에다 불을 질렀거든. 니네 상전은
역적이잖아 임마 라는 식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척준경이 완전 지금 이게 그 괘씸한 상태거든 지금. 거기다 자꾸 트러블이 발생하니까 이제 사이가 틈이 좀 많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종의 설득이 들어가니까 그 설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해요. 잡아줍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자겸을 세력을 이제 제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자겸은 전라남도 영광으로 유배를 보내요. 요 상황을 이자겸이 졌기 때문에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인종이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어쨌든 할아버지가 왕을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다 가둬놓고 할 정도로 왕의 권한이 크게 실추합니다. 심지어는 궁궐까지 불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왕실을 바라보는 게 이전하고 달라졌단 말이에요. 18자 위양이라는데 18이 합치면 이게 목자거든요, 목자. 음양오행설에 따를 때 있죠. 그 5가지 세상에 원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처럼 화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세상을 구성하는 몇 개의 원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원소 하면은 분자 단위까지 이해하고 있고 심지어 원자 단위까지 이해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개념 전혀 없이 자연물 몇 개가 자연 전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아주 막연한 저기만 있었단 말이야. 동양에는 오행이라는 게 있었고 서양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무슨 4가지의 물질들이 이걸 이룬다라고 해갖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하게 말하는 게 뭐 불, 물, 뭐 서양은 바람도 얘기하고 뭐 그럴 거야 아마. 흙 이런 것들. 이게 자연을 구성하는 원소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동양도 그게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5개 원소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운이 때때로 변한다는 거야. 계절이 변하듯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금속의 기운이 있는데요. 이것도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금속이 차가워지면 거기 이슬 맺히거든. 금속이 만드는 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금속의 기운을 가진 사람 다음에는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금속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이게 신라였었어요. 신라 김씨. 그러니까 신라 김씨 다음에는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궁예가 있잖아요. 연호를 수덕만세라는 연호를 쓴 겁니다. 수덕만세.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또 이것입니다. 왕건이 서경은 수덕이 순주로 온 곳이다 해갖고 수덕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김씨 다음에 올 사람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를 물의 기운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고려가 지금 기운이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물이 키우는 원소가 뭐냐면은 나무입니다. 내가 나무 기운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말이 이제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던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이자겸, 이의민, 이성계. 공통점 뭔지 아세요? 이씨라는 건데, 이씨가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씨가 나무목 기운이 있잖아요. 이씨가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성공하죠. 어떤 구라들이고. 그래서 이자겸 18자가 왕이 된다는 이 논리를 내세워갖고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겸은 난을 일으켰는데요, 이건 내부 문제고 지금 외부에는 금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모의 나라로 취급하고 있었던 이 오랑캐들이, 이런 놈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있잖아요. 야, 우리 황제 생겼어. 네가 이제 우리한테 인사 좀 해봐. 네가 우리 신하 좀 돼봐. 이러고 오는 겁니다. 야, 근데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거란하고 여진 같은 그 유목민족들은 있죠. 싸움을 원체 잘하는 데다가 국가라는 걸 세우면은 행정력까지 갖추기 때문에 얘들이 가지는 군사력이 말도 못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거야, 쟤들이. 게다가 이자겸은 지금 정상적인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금나라국까지 관계를 지금 애매하게 만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모라고 부른 저 핫바리들한테 아무런 치욕도 느끼지 않고 그냥 이자겸은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고려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너무 붕괴를 하는 거예요. 이자겸이 권력 잡은 것도 붕괴하고, 금이라는 오랑캐, 저런 조그만 오랑캐한테, 조그맣다고 생각하는 저런 오랑캐한테 무릎을 꿇은 게 너무 치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경 세력들이었어요. 고구려 옛날 수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도 마찬가지고요. 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인종 때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자겸에는 금에 대한 사대 관계를 깔끔하게 수용한다. 왜죠? 아직 권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경 궁궐에 불에 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사료가 등장하면 이자겸 난입니다. 궁궐에 불에 탔다는 게 나오면. 자, 이러니까요. 인종이 이제 끼키야 이제 18살이야. 이제 20대 막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 왕권에 실추했다고. 그래서 왕을 다시 하긴 해야겠는데 쪽팔리고 이 사람들이 저 인정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아하, 왕실을 떠받들고 있었던 왕실이 언제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나 오매불망 맨날 왕실만 쳐다보고 있는 지역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죠? 왕실이 애초에 키웠었던 지역. 너희랑 같이 살 거야.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곧 너희한테 갈 거야 했었던데 여기는 언제 왕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나 이것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거든. 서경 세력들이 이게 기회다 싶어갖고 왕을 이제 떠받들면서 왕을 찾는 겁니다. 그나마 왕실을 따르는 세력들이 서경에 있으니까요. 이 인종이 서경에 가갖고 거기서 교서를 발표합니다. 서경까지 굳이 가갖고 나 이제부터 잘해볼 거야. 유신지교라는 교서를 발표해요. 개경에서는 할 수 없겠죠. 뒤에 배경이 불타있는데 여기서 해봐 그게 살겠어요? 그래서 서경까지 가서 하는데 서경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이 온 김에 아예 왕을 천도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즈음부터 서경 천도 운동이 나타났을 거라고 봐요. 그걸 이끈 사람이 누구다? 서경 출신으로 개경에 취업해 있었던 정지상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서경에 살고 있는 승려 중에 하나인 묘청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끌었다 합니다. 그 정지상하고 개경에 있었던 관료들의 그 추천으로 묘청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는데요. 말도 잘하고요. 청산유수에 또 게다가 이런 종교 활동한 사람이라 그 인간들 세계 이상의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종이 완전 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 서경천도할 마음까지 굳혀요. 그래서 궁궐까지 만듭니다.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만듭니다. 이게 한능검에서는 대화궁은 잘 나와도 이제 앞에 건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남경에다 궁궐을 만들었다 그러면 문숙이에요. 문중숙종. 서경에다 궁궐을 만들었다 그러면 누구 때다? 이때입니다. 그 지문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서경에 궁궐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때입니다. 그걸 대화궁이란다. 큰 꽃이 피는 형세라는 거예요. 크게 화하는 형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당이란 뜻이에요. 명당. 자, 무슨 냄새가 들어가죠? 풍수지에 의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천도는 풍수지리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인종이 있잖아요. 서경천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개경 세력들은 지금 이제 똥줄이 타는 겁니다. 개경이고요. 서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왕이 이쪽으로 옮기면은 개경 세력들은 가지고 있었던 기반이 무너지는가? 자기 부동산이 지금 막 아파트가 20억인데 10억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5억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불꽃같이 또 왕을 말리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잘해드리겠다고 저희가. 이제부터 잘해드리겠다고. 개경 세력의 필두가 김부식이에요. 경주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출신 유학자들이 여기를 꽉 잡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얘들하고 대항할 수 있는 신진 세력인 거야. 또 하나의. 묘청 같은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출신이었다가 과거부터 갖고 이제 합격한 사람으로는 정지상 같은 사람이 있고요. 김부식과 정지상이 라이벌이라고 해요. 둘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학문 쪽으로 좀 경쟁 관계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부식은 왕을 막 죽으라고 말리는 겁니다. 왜 자꾸 가시냐고, 가시지 말라고, 저희가 잘할게요 합니다. 근데 실제 왕이 서경으로 행차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천도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궁궐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서경으로 행차하는데 행차하는 도중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서경의 대화궁에 벼락이 내려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왕이 행차하는 행렬에 벼락이 내려쳐갖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도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뭐지? 김부식이 여기를 파고듭니다. 서경이 명당이라며. 명당인데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벼락이 이렇게 자주 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추수철입니다. 왕이 한번 행차하면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데 농사 망칠 일이 있습니까? 왕이 농사를 망치는 주역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끝내 막으려고 해요. 자꾸 서경 가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가?
또 애들이 잘한다는데 귀찮잖아 움직이려면. 그래서 왕의 마음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돌아서자 얘들이 서경 애들이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리한 수를 쓰는데요. 무슨 수를 쓰냐면은 서경에 신비한 기운이 어려 있다는 것을 왕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대동강에다가 있죠. 떡가마를 빠뜨려 갖고, 여러분 그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여름에 한창 장마철에 비 오고 나면은 차가 지나갈 때 차 기름이 떨어지면은 이 무지갯빛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떡가마를 빠뜨리는데, 그 떡을 가마채 빠뜨리는데 거기서 기름이 빠져나오면 기름이 무지갯빛이 되거든요. 요걸 보여준 거야. 왕이 행차한다는 날짜에 맞춰 갖고 왕한테 저기 저 풍경 좋다 한번 가보자 해갖고 굳이 데려가서 미리 빠뜨려 놓은 그 떡가마에서 빠지고 있는 그 기름 뜨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보라고. 서경은 기운이 찬란한 곳이어서 지금 용의 침이 솟고 있는 거라고. 라는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개경일파가, 김부식 일파가 잠수부를 동원하고 찾아내요, 그걸 또. 이 대동강에 들어가갖고 떡가마에 있었다는 걸 찾아냅니다. 이게 애매해진 겁니다. 왕을 능멸한 게 되는 거잖아요. 왕한테 거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경 세력들한테 이제 위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얘들이 코너에 물려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반란은 왕의 자리는 비워놓고 일으켜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반란이 아니에요. 개경 세력에 대한 반란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데, 묘청의 난은 왕을 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왕을 싫어하거나 왕을 없애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개경 세력 대 서경 세력의 경쟁이라고 해요. 저거는 묘청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경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을 일으킬 때 이 사람들이 주장했었던 게, 까짓거 우리도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웁시다. 그리고 금나라하고 한번 붙읍시다. 한번 싸웁시다. 저런 오랑캐한테 우리가 무릎 꿇는 게 말이 됩니까? 자존심이 되게 상했던 게 이 서경 세력들이었었거든요. 이런 구호를 내세웁니다. 김부식 일파는 그냥 살던 대로 삽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을 일으켰을 때 실제 국호를 세우고 연호를 세우는데, 국호가 이거야. 크게 한번 해보겠다. 대위국이라고 하고요. 연호가 새로운 하늘 한번 열어보겠다. 천계라고 합니다. 천계.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연호가 뜨면요, 광종하고 인종 때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되게 잘 나오니까. 광종 때는 광풍, 광덕준풍. 여기는 새 하늘 한번 열어보겠다. 천계. 엄한 사람 찾지 마세요. 엄한 사람 찾지 마시고 연호 뜨면은 광종 아니면 인종 때다. 우리 삼국시대까지는 연호를 제법 많이 썼었는데 고려시대 가면은 연호 쓴 사람이 태조하고 광종하고 인종 때 묘청, 요 셋밖에 없단 말이야. 조선은 아예 없고. 조선은 나중에 이제 뭐 가보격 때 그 즈음 가야지 나타나는 거고 없습니다. 청해난이 실패하면서 이제는 서경을 폐지해요. 서경을 부수도로 만들었었던 이 제도를 폐지합니다. 서경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북진 정책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 묘청의 난을 계기로 이제 한국 사람한테 만주는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봅니다, 이것도. 이 묘청의 난을 나중에 신채호라는 역사학자가 분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이거는 왕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 왕에 대한 저항도 아니고 문벌 귀족을 약화시키려고 왕이 새로운 세력을 불러들이다가 문벌들의 파벌이 두 개가 생겼는데, 크게 하나가 이제 신라계 출신의 파벌이 있고요. 한때는 잠깐 남경이라는 세력도 키우려 했었지만 이건 뭐 잘 된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서경계를 키우는데, 이 서경이 고구려 수도였었잖아요. 고구려계를 키우려 했었던 게 관악진흥치하면서 이걸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충돌한 게 묘청의 난이다. 그래서 이거를 신라계와 신라 개성의식을 가진 세력과 고구려 개성의식을 가진 세력의 충돌이라고 보고요. 요거를 개경 세력이라고 하고 요거를 서경 세력이라고 합니다.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충돌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신라 유학자 출신이에요. 유교 세력과 유교가 아닌 다른 사상을 이제 전통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신채호는. 그래서 불교, 도참, 풍수지리 같은 전통 사상의 대립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왕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김부식입니다. 이것도 사령관은 문신이에요. 문신 김부식이 사령관이 되었고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역사책을 쓰는데요. 이 역사책이 신라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역사책이 있기 전에 구삼국사, 삼국사라는 책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삼국사라고 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그 삼국사는 고구려 중심 사관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봐요.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고구려 세력을 진압하고 난 뒤에 김부식이 쓰고 나서는 여기는 신라가 우리의 중심이지, 우리 정통이지 라는 시각으로 썼다라고 해요. 근데 앞에 책은 남아있지 않고 이것만 남아있어갖고 이게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인식도 신라인들이 쓴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 알게 모르게 신라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이 그 책이다.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책이자 가장 삼국시대를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책이다. 저게 삼국시대 공부하는데 인종 때 너무 잘 나오죠. 12세기 왕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인종입니다. 인종은 어리버리했어. 사실 진짜 어리버리하지는 않았는데 할아버지한테 휘둘렸으니까 어리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상황 보고 이제 그랬을 거란 말이지. 이 묘삼, 이게 뭐야 이게? 이 묘삼 했다라는 거죠. 이 뭐야? 이 묘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거를 순서까지 고려해서 기억 좀 해두세요. 순서까지. 이 묘삼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인종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게 장남이고요. 나중에 무신들에 의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 동생인데 여기 말고 또 동생이 또 있습니다. 의종이 장남인데 그러니까 왕이 될 자격은 가장 높은 애인데 되게 현찮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쟤를 왕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좀 떨어졌었나 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의종이 왕이 되니까 애가 이제 파탄 났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잘 알아봤겠지 이거를. 그래서 의종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원망이 있었나 봐. 엄마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인데. 그래서 애가 왕이 되고 나서 좀 막장으로 갑니다. 실제 막장으로 가고 나서 그걸 의종의 향락정치라고 하죠. 막장으로 가고 난 뒤에 그 와중에 또 큰 난이 터지는데 그거를 이제 무신들의 난이라고 합니다. 무신들의 난. 이걸 계기로 사실상 고려 왕권은 진짜 무너지게 돼요. 이 두 차례 반란을 계기로 왕권이 실추한 것이 배경이 돼서 무신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왜 하필 무신이냐면요. 고려는 왕조국가지만 지금 인종 때 특히 왕권이 실추가 됐고요. 실질적인 권한은 이 문신파벌들한테 있었어요. 문벌귀족들한테. 뭐 국정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뭐 있어? 국무총리. 이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사돈의 팔촌의 친구야. 같은 학교 나오는 애들이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해도 왕의 말보다는 지들끼리 또이또이 가는 것들이 말이 더 먹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왕이 이제 얘들을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권한이 실추됐지. 너무 막 나가요. 이제 안아 보이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까지 굉장히 개무시를 했었냐면요. 문신의 또 하나의 축이 이걸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양반이라고 하면 둘이 대등할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신을 그렇게 천대하고 막대했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심했었냐면은 의종이 향락 정치를 할 때, 파티 정치를 할 때 파티의 뒷수발들을 이 무신들한테 들게 합니다. 그러놓고 무신들은 참여를 시키지 않아요. 일만 하게 합니다. 또 하나가 무신들까지는 아닌데요. 무신들 밑에 이제 부사관들이 있잖아요. 무신들은 장교들이고 그 부사관들이 받는 월급까지도 주질 않고 그걸 문신들이 착복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야. 그래서 이걸 참다 못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와이프나 애들한테 월급도 못 갖다 주는데 이거 뭐야? 참다 못해서 이 무신들의 불만이 폭발해갖고 이제 무신정변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 후기라고 합니다.